네, 올해부터 세제와 금융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 가운데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혜택도 있고 잘 알아두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린다는데 이게 올해 3월에 출시가 된다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통장인가요? 이게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예전과 달리 하나의 계좌 안에 네. 예금과 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네, 한꺼번에. 한 통장에서요. 거기다가 비과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다른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손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죠. 예,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5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1억 원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익을 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200만 원이 초과됐다. 그렇다면 9.9% 분리과세가 되죠. 그러면 자산이 좀 생겼다라면 훨씬 더 이득인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저축을 하든지 적금을 붙든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이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을 낸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에 300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B라는 상품은 9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자, 현행대로 한다면 300만 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일반 과세 15.4%를 세금 과세를 하게 되면 46만 2천 원을 내야 돼요. 세금으로요. 그런데 만약 ISA, 그러니까 만능 계좌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요. 300만 원이 났는데 상품이 90만 원 손실 나면은 210만 원. 한 계좌에 한꺼번에 계산이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은 그러니까 넘었잖아요. 그 비과세고요. 거기 10만 원 이익이 더 됐습니다. 그럼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그 200만 원이 넘었던 요 부분에 대해서는 9.9%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세금이 9,900원. 예, 그렇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개인으로는 똑같은 이제 금융 상황이 계좌요. 똑같은데 한쪽은 42만, 한쪽은 9,900원. 지금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만능 통장이 아니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이제 서민들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비슷하다는 거죠. 즉 말씀드리자면은 분리과세하는 9.9%의 이 부분은 상당한 고소득층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 5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갑자기 말씀이시죠.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수술을 있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5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돈이 쓸지 모르는데 그거를 묵혀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없어지고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ISA가 활성화된 영국은요. 자금 인출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계좌를 유지하는 한 계속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융권 관계자들이 가장 문제점이 재형저축과 비슷하다. 판박이로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윳돈이 있는 분들만 좀 가입에 조금 선뜻 나서실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입 자체 원래 서민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게 됐단 말이죠. 가입 자체에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 의무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가입 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9살에서 29살까지의 청년이거나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같은 경우 가입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농어민들로 제한돼 있단 말이죠. 예. 주부들이 가입하기 어려워요. 아,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들도 가입하기 어렵죠. 네. 근데 상당히 프리랜서들도 많고요. 예. 주부들이 가입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예. 얘기가 많죠. 그렇군요. 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상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올해부터 출범을 하죠. 이 네. 인터넷 은행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요즘 그 스마트폰이 대세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자체로 인터넷 뱅킹을 하세요. 예. 근데 인터넷 뱅킹하고 기존에 있는 인터넷 은행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인터넷 그 뱅킹이 아니 일반 인터넷 은행 네.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 사용하려면은 일단 은행을 가야 됩니다. 예. 가서 처음에 계좌를 계좌를 만들어야 되죠. 되죠. 근데 인터넷 은행은 아예 점포가 없어요. 네. 점포가 없다는 건 부동산으로 돈이 안 나가죠. 인건비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 비용이 빠지게 되죠. 그걸 어디에 돌려주냐? 일반 금융 소비자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금리로 돌려주는 그렇죠. 금리로 돌려주고 대출로도 돌려주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상황이 다른 은행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매기 효과라고 하는데 왜 매기는 네. 미꾸라지들이 있을 때 한두 마리만 풀어놔도 매기가 굉장한 생존력을 보이거든요. 예. 그 긴장해서요. 추어탕으로 맛있게 예. 맛있습니다. 그게 그런 매기 효과가 지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23년 만에 은행을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럼 기존에 타성에 젖어 있었던 일반 은행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벌써 이제 충격 효과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금리 대출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일반 은행 가서 대출 받기 힘들어요. 5% 정도 되는 대출 네. 이거 받기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디 가냐면 사금융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30%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터넷 은행은 은행 대출과 사금융 대출의 중간 정도 되는 예. 10%대 중반 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은행문 저번에 최경환 부총리 4시 발언이 많았지만 네. 일단 은행문이 닫히면은 은행 가서 업무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내내 대출도 가능하고요. 적금도 가능하고요. 신규 상품도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뱅킹하고는 조금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 정책도 올해 변화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일단 보험사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이렇게 그 가격을 규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가 예. 풀어준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무 관치금융 비판을 많이 받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다양한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확 올릴 수가 없죠. 한 회사가.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같은 것도 다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양한 상품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우리 금융 소비자는 뭘 봐야 되냐면 보험사 다 모아 가격 비교하는 보험 다 모아. 네. 이거 출범했거든요. 예. 그 보험 다 모아 통해 가지고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가장 맞는 상품을 잘 선택을 해야겠군요. 예. 새 부동산 정책도 좀 짚어볼게요. 그 다음 달이죠. 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가요?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뭐냐면 네. 수도권에서는 올해 2월부터 예. 비수도권은 5월부터 이제 시행된다라는 네. 것인데 예전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작년 9월 기준으로 1,166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예. 생각 때문에 하는 건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돈을 얼마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 상환 거치 기간이 지금 예전에는 나눠서 3년에서 5년까지인데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네. 이후로는 갚아야 된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적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에서 잡기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중요한 것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이렇게 심사 강화로 가는군요. 예. 이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라고 불러요. 예. 이 행복주택이 올해부터 입주 대상은 늘리는데 이것도 자격을 조금 심사를 강화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강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보시면 지금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요거는 이제 그 행복주택 여기 사이트에 가서 네. 자신이 여기에 해당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네. 한 번만 확인해 보면요. 딱 나옵니다. 예. 이 사이트 기억하시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예전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입주하기가 쉬웠거든요. 예. 대학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요. 변경 네. 전에 지금 상황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모두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예? 네. 가능했는데 이제 변경되는 것은 부동산 1억 2,600만 원, 자동차 2,489만 원 네. 이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자동차 갖고 있으면 또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입주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잘 가려내서 그렇죠. 입주를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년 더군다나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 기준은 계속 변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근데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네. 지난 11월 27일 입주한 송파 삼진지구요. 네. 경쟁률이 80대 1이에요. 그래요. 입주 자격이 되더라도 예. 신청해가지고 이제 청약 신청에 80대. 당첨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지금 집 구하기 힘들고요. 예. 집 구하기 위한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닌가 싶네요. 예.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집을 살다가 이 집을 물려받게 되면 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효도법이죠. 아 이것을 효도법이라고 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왜냐하면은- 감면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면은 그나마 그 아들이나 딸이나 상속 받은 사람이 돈을 쓰지 않겠느냐 예. 이런 소득 활성, 그러니까 소비 활성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과 집값의 40%인 4억 원 등 9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다.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 같으면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10년 동안 같이 산 무주택자 네. 일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면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받고요. 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까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총 보면은 15억 원의 집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이 좀 생긴 사람은 부모님 모셔서 좋고 네.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해서 소비 활성이 좋지 않겠냐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냈네요. 예. 마지막으로 고용시장 상황 하나 짚어보죠. 네. 일단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8% 올랐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다는데요. 이게 고용시장에 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그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는데 5,580원에서 네. 6,030원. 네. 정말로 조금 올랐어요. 네. 8.1% 올랐는데 네. 근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48,240원이고요. 월급으로 주 40시간, 40시간 기준으로는 126만 원입니다. 네. 중소 아주 작은 영세 기업에서는 이 그 최저 시급 이거 지켜주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올린 것 같고 예. 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는 게 뭐냐면 50세 이상 네. 이게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네. 1년에 1,080만 원까지 정부가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어쨌든 이 자체 고용시장 이번에 올해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나마 지금 최저임금 조금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해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네.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주택 문제, 취업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했는데 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